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내일은 이제 광복절로 네. 하루 쉬어가는 그런 날인데 오늘 그래도 지난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참 좋고 네. 우리나라 증시도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아쉽지 않나요? 어떤 게 아쉽죠? 너무 적어. 너무 적게 올라서. 너무 적어. 우리는 왜 이래? 막 이런 아쉬움이 한참 드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나저나 저희 오늘 네. 첫 뉴스룸 조합인데. 그러네요. 네. 제가 한지원 기자랑 저랑 둘이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군요. 저희가 닮았어요? 정말 닮았다는 소리 처음 듣는데요? 저희가 닮았군요.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알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웅님.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는 사실 오늘 시장에서 되게 좀 많이 상처가 됐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네. 어떤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최근 이제 엔터사들의 네. 이제 실적 부진이랑 내부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주가가 오늘 좀 하락했는데요. 특히 이제 JYP 엔터랑 하이브가 동반 약세로 눈에 좀 띄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도 좀 부진을 했지만 뭐 음주운전 등 여러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주가 차트를 먼저 보여주시면은 오늘 JYP 엔터는 전일 대비 7.88% 급락한 5만 300원에 마감됐습니다. 또 개장 직후에는 8% 넘게 하락하면서 5만 100원까지 좀 추락했고요. 네. 지난해 사상 최고가인 14만 원대에 비교하면은 거의 60% 넘게 하락한 겁니다. 또 전날 JYP 엔터는 이제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을 공개를 했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 한 13.9% 감소한 2,300억 원대, 그다음 영업이익은 51% 줄어든 42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제 2분기 실적 악화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 JYP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6.9% 하락했고, 그다음 영업이익은 79.5%나 좀 급감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 시장 컨센서스가 216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67%나 이제 하회한 수치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2분기 실적 악화 주요 이유가 어떤 거 같으세요? 2분기 실적 일단 사실 작년에 네. 작년에 앨범이 너무 많이 팔렸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앨범 판매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뜯어보니 결국 포토카드 판매였다라는 게 드러났었던 거잖아요. 그쵸. 저희도 이제 더현대에서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네네. 그 굿즈 같은 사업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번 올해에는 이제 음반 매출이 급감한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음반 매출이 전년 대비 82%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공연 매출은 3%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적에 JYP에 반영된 그 아티스트 활동은 이제 트와이스 나연이 개별 활동하고 뭐 넥스지나 엑디즈 등의 이제 음반 발매가 있었고요. 네. 걸그룹 있지도 이제 월드 투어도 매우 좀 적은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반영이 좀 안 됐던 것 같고, 같은 시간 이제 하이브 주가도 하락을 했는데요. 다시 표를 띄워주시면은 네. 전일 대비 4.56%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이브는 이제 방시혁 의장이 좀 유명 BJ랑 좀 사진이 좀 네. 있었고, 뉴욕에서 사진 찍혔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뿐만 아니라 뭐 민희진 대표랑 사내 뭐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 간에 이제 며칠 동안 좀 트러블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BTS, 슈가, 음주운전 같은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외에도 좀 전반적으로 지금 엔터 주가가 안 좋거든요. 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좀 어제 기준이긴 하지만 그 엔터 사가 올해 들어 모두 2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음반 수출액이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 9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감소세를 돌아섰고, 네. 그다음에 이제 K-팝 음반 전체 판매량도 이제 감소한 것도 당일 문제가 되고요. 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은 작년 K-팝 해외 매출이 1조 2천억 원이래요. 네. 근데 이제 이 중 해외 공연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엔터사의 공연 매출이 이제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음반이나 해외 스트리밍 매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증권가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대형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면서 다시 이제 상저하고의 분위기가 좀 나타날 거다. 네. 이런 말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이 지난해 JYP 엔터 연간 앨범 판매량이 약 1,800만 장이었대요. 1,800만 장이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400만 장.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약 10,000장 정도 확연한 이제 상저하고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고요. 네. 이제 윤동환
MI 뮤직 대표는 위기론이 맞긴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다. 현재 뭐 블랙핑크나 BTS 같은 대표 주자가 이제 다음 대표 주자가 좀 나와야 하는 시기인데 네. 좀 음반 판매 매출이 이제 앞으로 줄어들 수 있어서 감소하는 음반 매출이나 공연 매출이 이제 얼마나 초과될지는 좀 하반기를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엔터사들이 이번 위기를 좀 어떻게 극복할지는 좀 더 네.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또 주가도 이렇게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네. 지금 반응들도 K-팝도 끝물인가 하는데 사실 끝물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또 새로운 우리의 스타가 또 발굴이 돼서 네. K-팝을 또 널리 알리면 좋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는 더 큰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작년 한 해 동안 그 앨범이 너무 많이 팔렸다. 기형적으로 많이 팔렸다.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작년에 K-팝의 앨범 판매가 굉장히 많이 팔렸던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 앨범을 내가 듣기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포토카드를 구매해야지만 내가 팬사인회에 갈 수 네, 있고 그쵸. 혹은 내가 포토카드를 구매해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팬사인회에 갈 수 있다고 해서 그 포토카드를 뭐 여러 장 구매하면 되느냐? 사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고 네. 정말 불투명한 그런 형태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앨범을 사서 포토카드만 빼고 나머지 그 앨범들 다 버리고 그 앨범을 막 보육원에다 기부하는데 네. 보육원에는 그 앨범을 누가 듣습니까? 요즘에 MP3를 MP3랍니다. 죄송해요. MP3랍니다. 그 스트리밍으로 다 듣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기형적인 앨범 판매가 좀 많았던 것이었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네. K-팝 매출 가운데 공연이 50%라고 했었나요? 네네. 공연이 거의 공연이 50% 가까이 됩니다. 사실 실제로 돈이 많이 되는 것은 바로 공연이기 때문에 이제 공연이 얼마나 또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저도 그래서 K-팝이 사실 끝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파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산업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럼요. 뷰티, 푸드 이런 거 다 우리가 바이럴을 통해서 알려지긴 했지만 주축엔 또 K-팝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끝물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죠. 좀 여러 산업이 좀 엮여 있다 보니까 네. 끝물이면 다른 산업까지 좀 지장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옛날 사람이 아니, 순간적으로 MP3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는데 MP3 도대체 언제입니까 MP3가? MP3 저도 썼습니다. 근데. 쓰긴 썼죠. 네네. 썼죠. 근데 배터리 넣는 MP3는 못 써봤죠. 배터리- 충전식만 써봤죠. 네, 배터리요. 심지어 제 세대까지 가면은 AA 사이즈 배터리 3개 넣는 MP3가 있었거든요. 저희 때만 아는 그런 이야기. 네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저희가 이게 두 가지 뉴스를 좀 연달아서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 청라에서 배터리 화재 사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 이후에 이 각 OEM 제조사들이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신들은 무슨 배터리를 썼는지 매일매일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로 손들고 배터리를 공개하겠다고 했던 데가 현대차, 기아차였었고 그 다음에 수입차 가운데 가장 먼저 공개했던 곳은 BMW. 그 직후에 이제 벤츠까지도 우리도 공개하겠습니다 해서 공개를 했었고 벤츠는 굉장히 놀랍게도 S 시리 그러니까 S라고 하면은 굉장히 럭셔리 세단인데 네. S에 페러시스 배터리가 들어가 있던 걸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랐었는데 오늘은 어디가 공개를 했냐면 아우디 폭스바겐이 공개를 했고요. 네, 다행히도 아우디 폭스바겐은 100% 국산 배터리를 일단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우디 폭스바겐 그 전기차주 분들께서는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 계기가 됐고요. 한번 보시죠. 어떤 배터리를 쓰고 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일단 아우디입니다. 아우디. 이게 글씨가 굉장히 작군요. 근데 보시면은 뭐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SDI, LG 에너지 솔루션 SDI 해서 그냥 죄다 국산 배터리. 100% 그냥 국산 배터리 쓰고 있다. 모든 그 차종에 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폭스바겐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폭스바겐 준비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이 공개해봐야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ID4 하나 있는데 모델 하나인데 이 ID4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아요. ID4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아우디, 폭스바겐 모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모든 전기차는 100% 국산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안 밝힌 곳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네. 일단 포르쉐 안 밝혔고요.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라고 하면 지프도 있을 거고, 스텔란티스가 아직 안 밝혔고요. 그리고 JLR, 그러니까 제규어 랜드로버도 아직 안 밝혔습니다. 근데 제규어 랜드로버는 저도 국내에서 제규어 랜드로버 전기차를 꽤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곧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도상으로 나오기로는 이제 이달 안에 이제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르쉐의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마칸 EV가 올 11월에 새로운 차종이 나오게 되거든요. 어떤 차종입니까? 마칸 EV. 마칸 EV가 사실 마칸이라고 하면은 SUV 가운데 약간 작은 SUV로 통하죠.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칸 SUV는 사실은 이제 여성분들이 좀 타는 포르쉐 차종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왜냐면 가족이 타기에는 약간 작다. 근데 이제 마칸 EV가 전기차로 나오게 되면서 그 크기를 굉장히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마칸은 이거 가족이 타도 될 만큼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게 판매량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대신 이 마칸 EV에 무슨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보니까 CATL 배터리가 탑재되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이미.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그래도 좀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산 배터리라고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약간의 좀 불안감은 네. 있겠죠.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네. 포르쉐 타이칸 그 4도어짜리 아시죠? 그 네.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타는. 그렇죠. 네. 돈 좀 있으면 타게 되는 그 차인데 포르쉐 타이칸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한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벤츠 때도 그랬지만 벤츠 때도 이제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뜯어보고 막 하니까 이제 뜯어보고가 아니죠. 우리 류종훈 기자가 그러니까 아주 취재를 너무 해보니까 네. 페러시 쓴 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물론 이제 그 포르쉐가 공개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전해진 바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은 이제 앞으로 공개하게 될 이 배터리,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의 배터리가 공개가 됐을 때 이 부분들이 자동차 업체의 신뢰에 대한 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한국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전기차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기에는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로 약간은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건 그냥 재미로. 내가 가질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질 수 없는 차지만 롤스로이스 스펙터는 어떻게 되냐? 무슨 배터리 있었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롤스로이스는 분명 내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절대 내가 가질 수는 없지만 롤스로이스 스펙터는 무슨 배터리를 쓰냐?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얘네는 제가 들어가 봤는데 배터리 제조사 공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요구도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공개 요구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저 근데 색깔이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요. 여러 가지 색이 있는 거죠? 롤스로이스요? 네네. 롤스로이스는 맞춤형 차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살 롤스로이스는 수도 없는. 살 수도 없는데 네. 차도 맞춤형 차입니다. 그래서 그 롤스로이스가 항상 추구하는 게 뭐냐면 고객에게 세상에 단 한 대밖에 존재하지 않는 차를 선사합니다가 롤스로이스의 그 영업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색깔의 그 차를 원하는 고객이 있다. 네. 그럼 그 전 차주에게 물어봅니다.
이 차의 색깔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이기 때문에 왜 색깔을 갑자기? 아니 너무 금방 나온 사진이 너무 별로여가지고. 이게 별로예요? 범블비로 변신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군. 자, 이렇게 아우디 폭스바겐 배터리 공개된 거 봤고요. 자, 여기에 뉴스 한 가지만 더 연결해 볼까요? 네네네.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좀 관련 뉴스인데요. 그 이제 전기차 이게 화재가 계속 나오고 불거지면서 이제 네. 정부랑 지자체가 여러 안전 대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실용성보다는 좀 보여주기식 조치가 너무 머물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 공포증이 생겼잖아요. 네. 사실 저희도 막 댓글에 저번 주에도 그렇고 좀 전기차를 사려고 했는데 못 살 것 같다 이런 댓글이 좀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공포증을 좀 진화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차주의 권익을 좀 제한하거나 네. 아니면 기존 안전 관리 메뉴랑 좀 어긋난 내용의 좀 조치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나온 이제 전기차 안전 대책 가운데 가장 의견이 분분한 게 네. 이제 충전율 90%.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앞서 이제 서울시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잔량을 90% 넘어서면 지하 주차장에 출입을 좀 막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지가 좀 의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90% 제한이라는 게 좀 기준이 모호하다는 건데 이미 이제 전기차 일부는 충전 구간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도록 이제 기술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대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이걸 안전 마진이라고 불리는데 근데 통상 이제 설정 값이 한 3에서 5% 정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다 100% 충전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제 실제로는 한 95%에서 97%만 이제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전기차 사용자 협회 이제 김성태 회장이 안전 마진도 이제 몇 퍼센트가 적당한지 모호한 상황에서 충전율 90%로 제한한다는 건 이제 증명된 기준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충전율 몇 퍼센트까지 제한하는 게 화재 예방에 이제 적절한 수준인지 좀 확립하는 게 좀 어렵다고 말을 네.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전기차 차주들은 이제 반발이 좀 당연히 심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가뜩이나 이제 짧은 주행 거리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걸 또 제한을 하면은 그런 그 주행 거리가 더 감소되는 것도 문제이고 네. 그다음에 또 소유 중인 전기차 성능을 100%를 활용을 못하는 거니까 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샀는데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주차장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건 내가 좀 이용을 다 못한다는 거니까 뭐 좀 편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거에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비자들도 좀 혼란스럽게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번 그 화재 원인이 좀 과충전보다는 배터리 성능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충전율 제한이 이제 과연 적절한 좀 진단이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다 현실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다는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이제 지상에다 설치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날씨에 지상에다가 올리면은 그렇죠. 화재 날 위험이 더 있고, 네. 네, 좀 많은 위험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에 네. 전기차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 달도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사실 혼란스러운 때긴 하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기준도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설랑설레하고 있는 단계인데 사실 이제 그거를 하나씩 잡아 나가야죠. 네. 하나씩 잡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잡아 나갈 때 좀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도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드디어 1년 8개월간의 햇반 대첩이 종료됐습니다. 쿠팡에서 CJ 그 햇반 사 먹어 본 지 오래됐죠. 못 사죠, 이제. 아, 그쵸, 그쵸. 근데 1년 8개월 만에 다시 CJ 햇반을 우리는 쿠팡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뭔 뉴스냐. 근데 햇반 대첩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쿠팡과 CJ가 굉장한 마찰을 겪어왔던 어떤 한 가지의 상징 같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에 나온 사실부터 전해드리면 쿠팡과 CJ 제일제당이 직거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양사가 햇반의 납품가를 두고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 납품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1년 8개월 만에 다시 재개하기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햇반뿐만 아니라 비비고, 스팸 이런 CJ 제일제당 제품들을 로켓 배송을 통해
통해서 아마 쿠팡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라도 웬만한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워낙 잘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햇반대첩이 도대체 뭐였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그 스토리를 좀 얘기해드리면 원래 이 쿠팡과 CJ는 1년에 한 번씩만 단가 계약을 해왔었어요. 네. 단가 계약을 해놨는데 그때마다 쿠팡은 납품가를 자꾸 깎으려고 했어요. 그럼 CJ는 이러면 우리 마진 남지도 않습니다 라고 막 하면서 거세게 반발을 해왔었죠. 그래도 어떻게 매년마다 납품 가격을 조절을 해서 협상을 해서 납품을 해왔고 그래서 CJ 제품을 우리는 쿠팡에서 살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쿠팡의 입장에서는 아니 CJ는 국내의 굉장한 유통기업 아니냐, 네. 식품 유통기업 아니냐. 우리는 뭐 물론 이제 이커머스만 놓고 보면 우리가 커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국 전체 그 유통 산업으로 보면 우리 되게 작다라고 네. 하면서 계속 우리는 납품 가격을 더 낮춰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CJ가 더 이상 우리는 못 깎는다. 더 이상 납품 가격 깎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납품을 중단했던 사태가 바로 햇반 대첩이었습니다. 이게 마찰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어떤 변화가 생겼었냐면 CJ가 그 쿠팡에 납품을 안 하고 갑자기 알리의 K베뉴가 생겼잖아요. 네네. K베뉴라고 해서 이제 한국 공산품들을 그러니까 한국 공산품을 살 수 있는 플랫폼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알리는 현재 국내의 어떤 이커머스 시장에 굉장히 침투를 하기 위해서 K베뉴라고 하는 하나를 세웠는데 거기에 CJ가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좀 중국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고. 아니죠.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그럼 더 네, 싸게 그쵸. 저희가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의 어떤 그 지배력을 높이려고 지금 무슨 정책을 쓰고 있냐? 수수료 제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쿠팡 입장에서는 좀 손해 아닌가요? 좀 이렇게 약오른 거죠. 네. 우리가 안 받아줬더니 거기에서는 네. 마진이 제로니까 훨씬 CJ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도 안 내고 우리는 판매할 수 있는 만큼 판매하면 되는 거라서 약간 그런 그게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지난 2분기 쿠팡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쿠팡이 매출이나 이런 건 되게 좋았는데요. 영업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여기서 영업 적자로 돌아선 거는 그 공정위에서 지금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을 좀 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징금을 좀 미리 반영한 거예요. 물론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쿠팡은 적자를 기록했고 CJ는 이런 가운데 뭐 보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어디입니까? 알리도 진출하죠. 딴 데도 진출하죠 하면서 CJ는 계속 팔고 그러니까 쿠팡 쪽에서 뭔가 약간 화해 손길을 내민 것 아니냐라는 업계의 해석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쿠팡에서 약간 화해 손길을 내민 거 아니냐는 어떤 신호로 볼 수 있는 게 뭐였었냐면 지난 3월에 쿠팡 플레이가 LA 다저스랑 샌디에고 파트레즈의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쿠팡 플레이가 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CJ그룹 송경식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쿠팡 대표와 쿠팡 강한승 대표와 CJ 임원진들이 아주 같이는 아닌데 요만큼 떨어져서 옆에서 같이 경기를 봤어. 조금 관계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쿠팡이 왠지 CJ의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사실 CJ 입장에서도 더욱 많이 판매할 수 있을 만한 유통처가 필요한 거죠. 쿠팡만큼 우리나라에서 그 온라인 커머스로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쿠팡을 잡고 싶어하는 마음도 많고 그렇죠. 쿠팡 입장에서도 CJ가 지금 다른 데서 판매하는 것을 보고 또 지금 물론 과징금을 선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2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이런 가운데 CJ를 좀 영입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그 서로 간의 니즈가 맞아서 이제 드디어 1년 8개월 만에 직거래를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도 쿠팡에서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TMF 사태 때문에 이커머스에 대한 신뢰가 많이 좀 낮아져 있는 네네네. 상태잖아요. 사실 그리고 CJ도 TMF에서 판매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계기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커머스에 대한 신뢰를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좀 쿠팡에서 막 물건을 사세요?
저는 쿠팡 구매 꽤 하죠. 어떤 거 주로 특히 그러니까 사실 쿠팡에서 구매할 때 저의 니즈는 뭐냐면 네. 가장 큰 니즈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미리 사놓지 않았을 때 당장 내일 필요할 때는 전 꼭 쿠팡에서 맞아요, 삽니다. 맞아요. 근데 하루 이틀 정도 당장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은 다른 플랫폼에서 많이 사거든요. 하지만 꼭 내일 필요한 거는 꼭 쿠팡에서 그렇죠, 사긴 그렇죠. 하죠. 어디 뭐 네. 놀러 갈 때 갑자기 뭐 까먹었다 이러면 네. 또 바로바로 또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네. 다음 소식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늘부터 사흘 동안 강남 코엑스에서 K 디스플레이 2024 전시회가 열립니다. 네.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올해로 23회째 맞은 DK 디스플레이인데요. 전시회인데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디스플레이 산업 전문 전시회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좀 참가를 해서 네. 폴더블이나 대형 OLED 기술을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 뒤로 지금 360도 접을 수 있는 플립형 폴더블 폰이 이제 공개를 했고, 네. 저 위에 보이시죠? 제일 위에 사진. 그리고 또 이제 안팎으로 2번 접히는 플렉스 S, 그다음에 폴더블과 슬라이더 2가지 기술을 결합한 이제 플렉스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멀티 폴더블 이제 OLED 폴더블을 이제 공개를 하고요. 이게 고유 확장성과 이제 가변성을 활용한 좀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이제 시연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가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관람객들이 이분할된 화면에서 이제 드로잉이나 AI 이미지 같은 이제 AI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요. 또 3분할된 화면에서 사진 촬영이랑 네. AI 검색, 그다음에 뭐 SNS 편집도 바로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좀 저도 사용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네. 내일 공휴일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미래 연구소 컨셉의 이제 라운드 랩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세계 최초 개발한 OLED를 적용을 해서 이제 AI 기술로 연결을 해서 뭐 이제 모든 게 요즘은 AI 기술로 하니까 좀 정보를 주고받는 미래 생활상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또 이 밖에도 이제 디스플레이 앞에 잠깐 보여주시면은. 네. LG 디스플레이는 오른쪽에 사진인데요. 이제 대형 차량용 OLED 혁신 기술을 좀 대거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대표적인 대형 제품이 이제 83인치 OLED TV 패널 전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제품은 이제 화질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이제 화면 밝기를 기존 대비 약 42% 향상을 시켜서 좀 현존하는 OLED TV 패널 중에 가장 밝은 최대 밝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로는 기존 유리 기판 OLED 대비 20%좀 얇은 걸로 좀 날렵한 디자인이나 초고화질, 합리적인 가격대로 이제 소개를 한다 하고요. 좀 다양한 또 대기업들이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또 참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좀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디스플레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되게 좋아하고 옛날부터 좋아했었고, 네. 네. 근데 이게 디스플레이 산업이 진짜 좀 과연 무엇으로 차별화를 둘 것이냐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긴 해요, 지금. 그렇죠. 네. 또 중국에서 디스플레이를 워낙 좀 잘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점도 조금 국내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전시회 한번 하면은 또 많은 뭐 전 세계에서 또 참여해서 같이 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대형 OLED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유일하다고 네네네. 봐야 돼서 사실 TV가 잘 팔리고 이런 모니터가 그러니까 TV가 잘 팔리고 해야 되는데 참 디스플레이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특히 OLED 산업 측면에서는 거의 중국의 11배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여기서 뭔가 차별점을 둬서 네. 이 디스플레이가 잘 팔리도록 하는 게 필요해서 요즘에 K 디스플레이 협회에서도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응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안 그래도 어제 픽셀9 구글의 픽셀9이 새롭게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가 네. 탑재가 됐다는 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뉴스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픽셀을 안 쓰니까 안 쓰니까 뉴스는 안 되는데 사실 구글 픽셀은 미국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주 많이 쓰지는 않죠. 대부분 네네. 애플 쓰고 하는데 그게 좀 저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삼성 디스플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돼야죠, 그러면. 네, 잘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 팔렸으면 좋겠고 디스플레이 응원합니다.
자, 다음 뉴스를 좀 볼 텐데 그 PD님 혹시 그 다음 뉴스랑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 주간 거래 당분간 중단한다. 이 뉴스로 한번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요즘에 증권사 HTS나 MTS 들어가셔서 낮에 우리 주간 거래라고 하잖아요. 낮에 주간 거래하는 거 그 주문 눌러 보시면 아마 안 되는 거 보실 겁니다. 이게 지금 국내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고 그러면 언제 재개할 것인지 아마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재개할지 아예 기약 자체가 없는 상태고요.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 구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그 주간 거래를 하는 주간 거래 내역 있잖아요. 이 거래 내역을 종합을 해서 미국에 있는 그것을 집계하는 회사에게 보냅니다. 그걸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인데 그 기업이 집계를 해서 프리오더 시간에 시간을 거래 시간에 그러면 그것을 모든 원장을 집계를 해서 프리오더 직전까지 그거를 다 정산을 해서 이제 시간 전 거래에다가 모든 그 데이터를 넣게 되거든요. 근데 지난 8월 5일에 급변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주간 거래에서 너무나도 많은 주문이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주간 거래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들을 그 기업에게 딱 보냈더니 있는 대로 다 처리는 했대요. 그 기업이 있는 대로 다 원장 처리하고 막 이거 프리마켓에서 있었던 거 모든 걸 다 처리하고 했는데 그걸 다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2시 30분 이후부터 4시까지의 그 거래가 아예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를 그냥 취소해버렸어요. 이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고객들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분명 어떤 고객의 경우에는 나는 팔려고 주문을 넣어놨고 그 주문은 체결된 것으로 그때 보였어요. 그러면 내가 팔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넣었는데 이게 손해가 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내 증권사에게 그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십시오라는 그 컴플레인이 있었고 반면에 또 저점에서 나는 샀습니다. 그리고 산 게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체결된 걸 나는 확인을 했지만 실제로 다음날 까보니 체결이 안 됐던데요? 라고 하면서 기회비용을 잃었다면서 나는 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내 증권사들은 이게 시스템적인 그 국내 증권사의 시스템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처리해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국내 시스템은 잘 돌아갔는데 본인들이 집계를 해서 넘겼던 블루오션 측에서 이게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좀 안 해주기로 좀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왔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근데 손해배상 또 이걸로 손해를 본 사람이 있는데 그게 결과론적인 이야기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못 팔았습니다. 못 팔았습니다. 저는 손해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며칠 지났잖아요. 네. 그거 이미 다 올라왔을 거예요. 아. 그럼 손해가 네, 또 발생 안 한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기회 아마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국내에서 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증권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블루오션 측에 뭔가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취재를 해보려고 하니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국내의 그 주간 거래를 주관하는 그 대체 거래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기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유일해서 네. 뭔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뭐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국내 증권사들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아직 취재가 덜 돼서 그 부분까지는 얘기를 못 드리지만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주간 거래는 당분간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 재개될지도 좀 깜깜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오리온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에서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거예요. 자, 오리온이 어디에서 그럼 돈을 잘 벌었는지 보니까 어딜 것 같으세요? 베트남?
중국, 베트남. 중국, 베트남 쪽에서 상당히 잘 벌었습니다. 그 베트남 초코파이 유명하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렇죠. 네. 베트남 초코파이 유명하죠. 근데 이거 그 초코파이 얘기하면 야 또 언제적 베트남 얘기, 아니 그러니까 언제적 초코파이 얘기하냐, 이거 몇 년 전 얘기를 네. 하냐라고 하실 텐데, 그 베트남에서 초코파이 인기는 계속되는 게 맞고, 왜냐면 거기서 이제 제사 지낼 때도 초코파이 네. 올리잖아요. 인기는 계속되는 건 맞고. 꼬북칩이 지금 또 미국에서 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법인별로 보면 한국 법인에서 매출액이 5.4%, 한국 법인의 영업이익이 11% 성장. 했던 게 가장 좀 의미가 있었고, 중국에서도 초코파이가 인기가 상당히 높거든요. 중국에서도 매출액이 7.2%, 영업이익이 23% 높아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도 유통망을 좀 확대하는 노력이 의미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요. 1, 2선급 도시뿐만 아니라 3, 4선 도시의 유통망까지도 지금 확보하면서 매출액을 좀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좀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리온 얘기를 들은 건데, 사실 오리온이 뭐 사상 최대 상반기 실적을 기록했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좋냐?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였었냐면, 우리가 요즘에 그 공급망이 분리되면서 그 중국과의 공급망을 아예 분리시켜가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음식은 좀 다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음식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공급망이 분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음식을 노리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다른 수출 품목, 뭐 부품, 중간재 이런 것들 다 분리가 돼도 음식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베트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코파이를 비롯해서 상당히 매출이 좋은 상태고요. 매출액 7.7% 증가했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베트남 그 2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사실 그냥 베트남 내수로 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인근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도 좀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 좀 특이했던 게 뭐였었냐면, 베트남에서 그 요즘에 되게 잘 나가고 있는 품목이 있대요. 뭐냐면 젤리라고 합니다. 젤리요? 마이구미. 마이구미가 베트남에서 제가 바카스 젤리 바카스는 이런데 캄보디아고, 네, 바카스는 캄보디아고, 베트남에서 마이구미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마이구미는 우리 세대 정도 돼야 아는데, 네. 베트남에서 이제 하리부가 아무래도 젤리의 정말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하리부를 제치고 지금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제2의 초코파이로 육성해보자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네네. 자, 이렇게 오리온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중국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게 어떤 공급망의 분리,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의 매출 감소, 실적 감소 이런 것들을 항상 걱정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음식은 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자 그러면 3프로 뉴스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박근영 부장의 데일리 힌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광복절 휴일 잘 보내시고 저희는 금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